예, 안녕하세요. 홍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인데요. 재판연구관이 뭐 하는지 혹시 아세요? 잘 모르시죠? 재판연구관은 이제 대법원에는 이제 대법관님들이 계시잖아요. 대법관님들이 계시는데 그 대법관님들이 이제 대법원 판결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중요한 판결들 많이 하시는데 그 판결을 잘 하실 수 있게 기초적인 조사도 하고 사건도 이제 조사도 하고 사건의 진행 방향에 대해서 말씀도 드리고 판결에 대한 어떤 초고도 작성해드리고 해서 대법관님들이 잘 판결을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그래서 이제 재판을 연구하는 판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제 블록체인과 시민사회인데요. 그 전에 이제 제가 사실은 블록체인의 의미, 사회적인 의미를 말씀드리려면 블록체인이 기초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좀 아시는 게 사실 기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블록체인이 뭔지 들어보셨다. 예, 아니 뭐 강의 오셨으면 다 들어보셨겠죠. 그다음에 비트코인을 들어보셨다. 예, 이건 뭐 안 들어보신 분 하는 게 더 빠를 것 같기도 하네요. 블록체인이 작동 원리를 간략하게 1분 정도 설명할 수 있다. 한 분, 두 분. 예. 그러면은 비트코인을 사본 적 있다. 한 분 계시나요? 예. 근데 이제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비트코인은 그냥 10,000원짜리 한번 사보시면 어떻게 움직이는지 금방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혹시 오늘 잘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뭐 그걸로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한강물로 가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연구 차원에서 한 10,000원 정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된다. 관심이 이제 생기시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바는 이제 블록체인이란 기술이 있는데 그게 이제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가 이제 그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아마 이제 이번 학기 계속 강의가 블록체인의 여러 가지 이제 의미에 대해서 아마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블록체인이 개인의 권리 또 시민의 권리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에 좀 중점을 둬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블록체인이 원래 태어난 것 자체가 그 어떤 권력에 대한 좀 의존성을 좀 줄이고 개인의 자율성을 최대한 끌어내서 그 개인들이 협업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 보자라는 이제 기초적인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게 조금 이제 전반적인 이해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이 사회에 들어오면 사회가 그거를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하는데요. 그 반응이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제가 이제 서울에서 내려오면서 기차를 타고 왔는데 처음 기차가 생겼을 때 그 사회에 오는 충격이 그 사회가 그 기차라는 기술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그걸 한번 상상해 보시면 굉장한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블록체인 인터넷이 또 마찬가지죠. 인터넷 라디오가 사회에 들어왔을 때 전화가 사회에 들어왔을 때 또 인터넷 지금 뭐 당연하듯이 쓰고 계시지만 제가 대학 때는 인터넷이 있는 데가 몇 군데 없었거든요. 그런 인터넷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우리 가정에 퍼졌을 때 그 사회적인 어떤 의미도 마찬가지로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사회에 들어왔을 때 그 사회적인 의미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생각하기에 블록체인의 가장 중요한 바는 개인의 자유를 굉장히 강조하는 거거든요. 근데 개인의 자유를 굉장히 강조하다 보면 기존에 뭔가를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뭐 법적인, 경제적인, 뭐 정치적인, 문화적인 어떤 권력들과 조금씩 부딪히게 돼요. 조금씩 부딪히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개인의 권한이 좀 더 자유가 폭이 상승하느냐, 아니면 사회의 어떤 윤리나 아니면 그 사회 제도가 좀 더 개인을 누르느냐의 그 갈등 관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블록체인이
그 관계 속에서 개인의 권리를 굉장히 보장해 줄 수 있다 라고 이제 저는 결론을 내리고 있고요. 그거를 이제 수련을 통해서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기술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이제 어떤 의미냐라고 이제 받아들일 거냐인데요. 이거를 자세히 말씀드리려면 사실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 10만 원, 만 원짜리 하나 사보시는 걸 권장드리면서 예. 이제 비트코인 나왔던 거는 요 사람에게 그 자기 비트코인 1비트코인을 이제 전달한다. 건네준다. 교수님께 전달한다. 이게 어떤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어떤 의미일까? 예,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비트코인은 커다란 엑셀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엑셀표에 지금 홍판사 1비트코인 있었는데 그 다음 엑셀표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김 교수님 1비트코인, 홍판사 0비트코인 이렇게 나오면은 그걸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김 교수님이 1비트코인을 가졌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트랜잭션 이렇게 표현을 해요. 거래를 그러면 제 비트코인이 이제 교수님한테 간 건데 이거를 이제 그 베리파이 하는 방식이 이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중앙에 제가 은행 어카운트라고 생각을 하시고 제 어카운트에서 교수님 어카운트로 1비트코인을 보내는 뭐 비트코인을 보내지 않으니까 하여간 100만 원을 보내는 이런 엑셀표를 관리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중앙기관이 홍판사 딱 생각해보고 그게 넘어갔다라고 이제 엑셀표를 잘 관리를 하면 충돌 없이 제가 뭐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뭐 다시 쓸 수 없이 이제 관리가 될 텐데 그거를 이제 중앙 서버가 관여 없이 어떻게 다른 사람이 건드리지 못하고 또 제가 두 번 사용하지 못하고 소프트웨어 엑셀표에 잘 기재할까를 이제 해결하는 겁니다. 블록체인이. 그래서 이제 블록이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해시 그리고 블록체인의 검증 proof of work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중앙 서버를 없애려고 하니까 이제 어떻게 했냐면 그 거래 단위들을 다 모아서 이제 블록이라는 걸 만듭니다. 이렇게 블록이라는 걸 만들고 그 블록을 해시함 쓴다 아시나요? 해싱을 해서 그 조그만 조각을 요 다음 블록에 넣어요. 그 다음에 요거를 포함해서 전체 블록을 또 해싱을 해서 요 조그만 블록에 넣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블록을 계속 생성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에 이제 서버 없이 이거를 구현하기 위해서고요. 요거를 이제 새로운 블록을 만들 때 그 여기다가 이 블록의 해싱을 하는데 이 해시 값이 아주 특별한 작은 값이 나오도록 이제 만드는 계산을 계속 해야 돼요. 그걸 proof of work라는데 그거를 여기다 이제 nonce라는 작은 값을 넣어서 이 블록의 해시 값이 굉장히 특수한 값이 나오게 하려면 계산을 수없이 반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이제 컴퓨터들이 그러니까 거래는 아무 컴퓨터나 됩니다. 거래는 아무 컴퓨터나 해서 이제 사방에 뿌리는데 그거를 거래 단위를 계속 모아가지고 이거를 블록으로 만든 다음에 이 블록을 블록에다가 조그만 숫자를 첨가해서 어떤 특수한 해시값이 나오게 하는 계산을 계속 하는 거예요. 계산을 계속해서 이 열쇠를 푼 사람이 이제 리워드도 받고 이 블록이 여기에 붙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다른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두 번 쓰려고 하면은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요 거짓된 요 블록을 전 세계에 이제 알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전 세계 컴퓨터가 요 열쇠를 풀기 위해서 경쟁을 하기 때문에 제 혼자 컴퓨팅 파워로는 이 블록을 아무리 다른 사람보다 먼저 하려고 해봤자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mathematical race라고 그러는데 수학적 경쟁을 통해서 이 블록의 안전성을 이제 보장하는 그런 게 되는데 제가 과학기술에 와서 이렇게 소프트웨어 설명을 하니까 판사가 와서 하려니까 조금 약간 버벅거리는 것 같은데 하여간 비트코인을 하나 사보시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예. 근데 이제 비트코인이 단순히 엑셀표에 A1, B, A0, B1 이렇게 이제 하는 엑셀표를 만드는 거에서 하나 더 나간 게 이제 이더리움이라는 건데요. 이더리움은 뭘 했냐면 그 엑셀표에 이제 펑션 기능을 넣은 거예요. 엑셀에 보면은 펑션 기능이 있잖아요. 그 펑션 기능을 넣는데 비트코인은 굉장히 간단한 펑션만 구현할 수 있지만 이더리움은 튜링 완전성을 가진 펑션,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반적으로 쓰이는 C 언어와 같은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그 코드를 넣을 수 있게 이제 만드는 겁니다. 이더리움에. 그래서 단순한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제 컴퓨팅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비트코인이 단순한 데이터 처리의 위주가 된 블록체인이었다면 이더리움은 컴퓨터 프로그램 언어로 이제 언어까지 구현 가능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디스트리뷰티드 데이터베이스에서 디스트리뷰티드 컴퓨팅으로 이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컴퓨팅의 발전 방향을 한번 써봤는데 뭐 발전 방향이라기보다는 처음에 컴퓨팅은 이제 선이 없이 하다가 그 다음에 인터넷이나 뭐 랜선이 들어오면서 이제 서버 컴퓨팅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어떤 중앙에 서버를 두고 단말이 이제 통신하면서 하는 그런 컴퓨팅이었다가 이제 단말의 자원을 좀 더 중앙에 집중을 하는 형태로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 나왔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요즘 말하는 블록체인과 같은 이제 분산된 신뢰할 수 있는 컴퓨팅이 나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컴퓨팅이란 말은 뭐 여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실 테고 분산됐다라는 의미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중앙 서버 없이 아주 그 데이터를 제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고 교수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그 완전한 데이터를 이제 구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디스트리뷰티드라는 얘기고, 그 P2P라는 말을 설명 안 드렸는데, 블록체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이제 노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블록체인, 비트코인 노드에 참가할 수 있고 또 채굴도 할 수 있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누구나 노드에 참가할 수 있고 채굴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그 중앙 서버 컴퓨팅을 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 원하는 사람은 그냥 그 선만 꽂으면 누구나 컴퓨팅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P2P고 트러스트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의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그 데이터가 가치를 가지는 게 증명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엑셀표에 홍판사 1비트코인 이렇게 써놓으면 딴 사람한테 가서 나 1비트코인 있어 그럼 누가 믿어주겠어요. 그건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비트코인 원장에 1비트코인이라고 써있는 거는 딴 사람이 그래 너 1비트코인 가졌어라고 인정을 해줘요. 이게 바로 그 신뢰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 데이터가 진짜다 진짜. 그러니까 혹시 디아블로라는 게임 아시나요? 게임 아이템을 생각하면 이제 간단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옛날에 이제 뭐 디아블로 막 하면서 옛날에는 조던링이라고 있었어요. 아세요? 요즘도 있나 모르겠는데 조던링이 이제 디아블로가 처음 나왔을 때는 한 20만 원인가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그게 가격이 없어져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 중앙에 있는 그 디아블로를 관리하는 그 회사 블리자드죠. 블리자드사가 이거를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그 조던링은 돈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뭐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정확한 가치를 가질 때도 있지만 가치를 가지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은 항상 그 1비트코인이라는 게 너가 가진다는 게 증명이 되기 때문에 이제 가치를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로 뭘 할 수 있냐? 제 생각은 개인의 권리를 증가시킬 수 있다. 이제 뭐 결론만 떡하니 말씀드려가지고 지금 뭐 잘 설득을 안 되실 것 같긴 한데 저는 개인의 권리를 신장시키는데 대한민국 발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집단윤리, 단체윤리가 상당히 굉장히 강합니다. 대한민국이. 우리나라 역사적 경험도 있고 경제적인 뭐 정치적인 경험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요거에서 좀 더 나아가서 개인의 개성이 존중받고 자유가 존중받고 그래서 정부나 힘 있는 기업
하고 개인의 이제 그 리밸런스가 될 때만 저 대한민국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다. 이제 저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블록체인은 시민의 권리로서 접근을 해야 된다. 기술이나 제도보다 사실 문화가 먼저인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문화가 어떤 문화냐에 따라서 기술은 다양하게 해석합니다. 그 기술, 똑같은 기술을. 법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제도나 법도 그 사회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똑같은 것도 이상하게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봤는데요. 그 실리콘밸리에서 이제 실리콘밸리 얘기하는 갑자기 몇 명이 고개를 딱 드시는 관심이 있으신 모양인데 실리콘밸리에서 이제 우리나라보다 자유롭게 개발도 하고 이제 뭐 통제 없는 분위기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연구도 하고 뭐 저는 실리콘밸리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서로 평등한 사장도 평등하고 뭐 직원도 평등하고 이렇게 평등한 수평적인 구조에서 효율적으로 일을 한다라는 게 이제 한국으로 들어왔대요. 이제 한국의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이제 판교밸리에 들어왔는데 거기서 이제 그 문화가 똑같이 들어와서 뭐가 들어왔냐면 아침에 모여서 이런 게 있답니다. 그냥 각자 일만 하면 안 되니까 아침에 딱 이런 그냥 모여서 나 이거 하고 있는데 이건 이런 거 같아. 그럼 나 이거 하고 있는데 이거 이런 거 같아. 그럼 이제 서로 정보 교환하고 이제 각자 사무실에 가서 또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한국에서는 어떻게 돼? 미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한국에서 어떻게 하면 다 모이면은 일단 사장이 일장 훈시를 한번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뭐 이건 어떻고 저쩌고 그래서 정말 개발자들이 정말 괴로운 시간이다. 왜 실리콘밸리에 그런 걸 우리나라에 들어왔냐? 차라리 그냥 일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그러니까 제도라는 거는 어떤 문화에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좀 그 의미가.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블록체인이 아까 뭐 비트코인 말씀드렸을 때 굉장히 저 이상한 사람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선입견 아니면 블록체인에 대한 받아들이는 문화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새로운 기술이 들어왔을 때 이걸 좀 이렇게 진취적으로 우리나라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세계적으로 어떻게 잘 살아보자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상하게 어떤 애들은 돈 많이 벌고 뭐 어떤 애들은 뭐 한강 가고 뭐 어떤 애들은 투기하고 어떤 애들은 사기치고 그러니까 하지 말자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주장은. 그러니까 예. 그거를 그 논리를 극복하려면 이렇게 블록체인이 사회적으로 유익한 면도 있다. 그 중에 뭐 경제적인 면 다음에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이제 법적 제도적으로 이런 면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또 말씀드릴 텐데요. 지금까지 한 거가 혹시 이해가 되셨나요? 너무 어려웠다고 그래서 질문을 좀 받아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한 거 중에서 혹시 이해가 안 된다거나 아니면 이 부분은 좀 더 설명 아니면 됐으니까 빨리 넘어가 뭐 코멘트가 있으시면 있어요? 예, 지스트는 되게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그 토론하는 문화 보다는 노트를 하고 빨리 학점을 따야 되는 건가요? 하여간 뭐 궁금한 거 없어요? 그냥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나요? 예. 그러니까 중앙이 믿음직하지 못하니까 분산시켜서 그 신뢰를 얻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신뢰를 얻기 위해서 분산시키겠다는 건데 중앙이 믿음직하지 못한 게 실제로 있나요? 네, 되게 중요한 질문이신데 믿음직한 경우도 있고 믿음직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트코인이 처음 나왔을 때는 미국의 화폐 발행권 그리고 은행가들이 화폐를 엄청나게 많이 발행해가지고 나의 생활을 다 망쳐놨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앙에 있는 그런 은행 기구들을 믿을 수 없으니까 우리 스스로 일렉트릭 캐시를 만들자라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보기 나름인 것 같아요. 뭐 그게 중앙 기구가 나한테 잘해줬다라고 하면 그 기구를 믿고 이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게 싫다. 난 정말 싫다. 그러면은 이제 이용하지 않고 다른 걸 만들 수도 있는데 근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중앙의 권력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이제 부패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항상 법학에서는 그걸 항상 염두에 둬요. 그러니까
힘을 가진 사람은 부패를 안 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죠. 근데 힘을 가진 사람은 부패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니까 견제를 하자. 그래서 뭐 가장 간단한 원리지만 상권분립 원리도 그래서 있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 모두 가지면은 부패할 수 있고 안 좋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역사적으로. 예, 대답이 뭐 어떻게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중앙끼리도 서로 경쟁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것도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경쟁을 한다고 해서 뭐 우리나라를 항상 둘은 항상 믿어야 된다 뭐 이런 논리는 성립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예. 대답이 항상 중앙끼리 경쟁한다고 해서 그 중앙이 모두 다 이제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중앙이 얼마나 통제권을 가지느냐 아니면은 그 말단에 있는 개인이 얼마나 자기 자유를 누릴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는 이 블록체인이 실제로 개인의 자유를 증가시키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인의 자유가 증가되는 데는 두 가지 방법론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법철학 교수님도 계시지만 하나는 권리를 이제 선언을 해주는 겁니다. 너는 이제 권리가 있어, 자유로워. 근데 제 생각에는 그게 법학 방법론은 그렇긴 한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권리를 증가시 그렇긴 한데 조금 다른 측면으로 실제로 자유롭게 해줄 수 있냐를 좀 따져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컨디션스 오브 프리덤이라고 부르는데 자유의 조건. 자유의 조건을 실제로 가지고 있냐 개인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사진이 뭘 얘기했냐면 여기는 뭐 카메라가 여기도 뭐 엄청 있는지 뭐 촬영도 하고 사실 카메라로 촬영을 하면 언제나 자기 얼굴이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중앙에 모이지 않았을 뿐이지 실제로 모였을 때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뭐 했는지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거리에서 내가 어떻게 지나가서 뭐 무슨 기차를 타서 어디에서 몇 호시간에서 왔다는 게 물론 지금은 안 되죠. 그러니까 연결이 안 돼서 근데 만약에 그 데이터가 만약에 합쳐져 있다면은 제 일거수일투족을 감지당할 수 있죠. 그 기술적 기반이 되는 거는 이제 얼굴 안면 인식 기술일 거예요. 그래서 안면을 뭐 이렇게 아주 해상도가 낮은 것들로도 빨리빨리 인식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컴퓨팅 파워가 지금처럼 이제 뭐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해서 컴퓨팅 파워가 지금처럼 엄청나게 커지면 뭐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나를 어떻게 보호할 거냐? 뭐 안면에 대한 권리를 설정을 해주고 개인 정보를 보호해주고 뭐 기관 간에 데이터를 교류하지 못하게 하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이 안경을 쓰면 된다는 거거든요. 이 안경이 뭐냐면 안경을 쓰면 안면 인식을 막아주는 안경이래요. 그래서 이걸 쓰고 여기 쓰면은 그 현재 그 안면 인식 기술로는 안면 인식이 안 된다. 그러니까 차라리 얼굴에 이런 안경을 쓰게 하는 안경을 길거리에 나눠주는 게 좀 더 실질적일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제 그 논리인데요. 이제 블록체인이 제일 중요한 거는 개인이 키를 이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좀 암호학과도 관련이 있는 건데 아까 이제 제 블록체인을 교수님께 넘겨줄 때 제가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교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제 지갑 주소를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제 지갑하고 제 암호 키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 암호를 가지고 서명을 하면 블록체인 시스템이 이 사람이 블록체인 소유자구나. 그래서 비트코인 시스템에는 홍판사라고 인식을 못하죠. 그냥 그 지갑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비트코인을 넘긴다라는 거를 이제 알려주게 되는데요. 암호 이것도 역시 그 소프트웨어를 가르치는 대학에서 판사가 말씀드리기에는 되게 적당하지 않은 주제인 것 같긴 한데 암호에는 대칭 암호와 비대칭 암호가 있습니다. 시메트릭 인크립션하고 어시메트릭 인크립션이 있는데 시메트릭 대칭 암호 이거 개념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예, 한 분, 두 분. 예, 이거 되게 재밌어요. 한번 꼭 배워보세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꼭 아마 아셔야 될 겁니다. 그 시메트릭 암호는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ABC라는 문자를 이제 교수님께 보낸다고 할 때 그걸 다른 사람이 못 알아보게 하려면 ABC를 이제 흐트러뜨려 놔야 되잖아요. 어떻게 흐트러뜨려 놓으려고 하냐면은 세 글자 뒤에 걸로 보내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ABC를 DEF로 보내겠다. 교수님께 DEF라고 보내요. 그러면은 주위에 누가 보더라도 그냥 DEF가 간 줄 알겠죠. 근데 교수님이 실제로 그걸 받아서는 다시 세 글자 뒤로 리버스 역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은 ABC라는 제가 보낸 걸 알겠죠. 거기서 말하는 3으로 3단계로 알파벳을 바꾸겠다라는 게 한마디로 말하면 대칭 암호라는 거예요. 어떤 스크램블된 그 문자를 풀 수 있는 규칙을 서로 이제 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그 암호를 푸는 그 해법, 그걸 키라고 이제 암호에서 표현하는데, 예를 들면 아까 그 알파벳 세 단이다라는 게 이제 대칭 암호입니다. 비대칭 암호를 설명하기가 좀 더 어려운데, 하여간 예, 비대칭 암호는 이제 제가 이제 암호를 사용하려면 키를 두 개를 생성해요. 그래서 프라이빗 키, 퍼블릭 키 두 개를 생성한 다음에 프라이빗 키는 내가 가지고 퍼블릭 키는 상대방에게 다 알려줍니다. 예를 들면 제가 근데 이제 이거를 풀려면은 퍼블릭 키와 프라이빗 키가 항상 같이 있어야 돼요. 같이 만나야지만 이 암호를 풀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프라이빗 키는 다른 사람한테 보내주지 않고 퍼블릭 키만 보내줬다는 거에 한번 착안을 해보세요. 예를 들면 제가 교수님한테 아까 그 ABC 메시지를 보낸다고 할 때 이제 제가 교수님한테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내려면 교수님의 퍼블릭 키를 제가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퍼블릭 키로 암호화를 해서 교수님께 뭐 CEFG 뭐 하는 문자를 이제 교수님께 보내면 교수님은 뭘 가지고 있죠? 예, 프라이빗 키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프라이빗 키를 가지고 계시면 퍼블릭 키와 결합을 해서 원래 문자인 ABC를 이제 가지실 수 있어요. 딴 사람은 보지 못합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뭐냐면 이 대칭 암호의 경우에는 이 규칙을 항상 교환해야 되거든요, 상대방과. 그러니까 규칙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이미 그게 다른 사람한테 날아가 들킬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규칙을 일일이 다 나눠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 방법을 이제 이 비대칭 암호가 해결을 해준 거예요. 퍼블릭 키를 다 나눠주고 나는 프라이빗 키를 가지고. 근데 이게 지금 뭐 처음 들어보시는 것처럼 하는데 지금 다 쓰고 계신 거예요. 뭐 공인인증서, 뭐 HTTPS, 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할 때, 뭐 애플에 할 때 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두 가지 암호가 보통 이제 시멘트에 씁니다. 예, 그래서 암호를 제가 왜 강조드리냐면 이게 사실 미국에서 이 암호를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믿기세요? 암호를 쓰지 말라고 했어요. 미국에서 실제로. 이게 한참 그건 이제 역사적으로 나타나는데 아주 뭐 옛날에도 뭐 있었다고 하고, 그리고 시저 사이퍼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ABC에서 DEF로 보내는 듯한 그런 암호 방법도 이제 옛날에 있었고, 2차 세계대전 때는 이게 이제 이니그마 머신인데요. 이것도 대칭 암호와 비슷한 겁니다. 서로 이제 똑같은 키를 공유해가면서 이제 암호를 교환하는 건데요. 그러다가 이제 1970년도에 디피알만이라는 분이 이제 비대칭 암호라는 거를 이제 만들어냈는데, 사실은 뭐 이분이 처음은 아닌 것 같고, 이때 이제 각국의 정보기관들은 이미 연구를 다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분이 이제 논문을 만들어냈고, 그거를 이제 상업적으로 처음 개발해서 만든 분이 이제 필 질머만이라고 PGP라는, 지금도 인터넷에 그냥 바로 접속을 해서 PGP를 검색해 보시면 그 퍼블릭 키를 바로 사용할 수 있게 이제 소프트웨어 제공해 줍니다. 이분이 이제 이걸 만들었는데 이거 보면은 어떤 생각 드세요? 왜 미국이 요쯤에서 되게 그 암호가 퍼지는 거를 막으려고 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예. 그러니까
이 암호 기술은 전쟁 기술인 거예요. 전쟁 기술. 상대방이 정보를 내가 A 지점에 공격을 한다라는 거를 상대방이 모르게 통신을 해야 되는데 그 통신을 다 알아낼 수 있으면은 전쟁에 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바꿔 얘기하면 적국이 정말 좋은 암호를 가지고 있으면 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좋은 암호를 타 사람이 쓰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가 생겼냐면 Arms Export Control Act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나오는 얘기대로 뭐냐면은 무기를 수출하는 걸 제한하는 법이거든요. 근데 암호를 무기 중에 하나로 넣습니다. 그래서 암호가 좀 더 복잡하고 좋은 암호는 수출할 수 없다라는 거를 이제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실제로 이 법이 계속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뭐 옛날에는 윈도우에 이제 암호가 탑재됐는데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윈도우에 탑재된 암호 시스템은 미국에 있는 암호 시스템도 굉장히 낮은 암호로 구현이 됐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웹브라우저도 마찬가지고요. 수출을 못하게 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인터넷의 상거리가 굉장히 빈번해지면서 이제 금융기관도 많이 쓰게 됐는데 금융기관이 이제 외국하고 거래하거나 아니면 외국하고 이제 소프트웨어를 교환할 때가 있는데 그때 이제 좋은 암호를 쓰지 못하면 금융기관들은 어떻게 하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고 그리고 또 이 암호 자체를 개인의 프라이버시다, 인권이다라고 하는 운동도 굉장히 강했어요. 왜 내가 암호라는 건 딴 게 아니잖아요. 내가 ABC라고 말하는 걸 DEF라고 말하는 이건 그냥 말하는 거다. 이 말하는 거를 왜 못하게 하냐.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복잡한 암호를 써서 얘기하는 것도 내가 말하는 거고 이걸 왜 못하게 하냐. 이런 운동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1996년도에 되게 유명한 판결이 났는데요. 베렌스타인 판결이라고. 베렌스타인이라는 분이 일부러 법학 교수님인가 암호학 교수님인가 그랬는데 일부러 좀 좋은 소프트웨어 코드를 만들어서 배포를 일부러 했어요. 그래서 나를 기소하나 못하나 보자 뭐 그랬는데 기소를 했죠. 근데 법원이 뭐라고 판결했냐면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는 스피치다. 미국 헌법에서 보장되는 스피치, 그러니까 말이나 표현의 자유의 영역이다라고 이제 보장을 해준 거예요.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무기제한법에 의해서 무기수출 제한법에서 굉장히 이거를 강하게 규제하는 게 좀 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라는 게 이제 논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암호의 연구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어요. 물론 지금도 이제 예를 들면은 아주 복잡한 뭐 이게 지금도 암호를 연구하고 수출하는 데는 아마 등록은 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도 뭐 지금처럼 이제 뭐 길이 제한이나 뭐 이런 거 사라졌지만 그 계속된 가운데 암호 연구가 계속된 가운데 나온 산물이 바로 2008년에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논문을 만들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암호를 지켜냈기 때문에 나온 거고 블록체인의 제일 중요한 거는 개인이 암호를 가지고 있으면은 누구도 내 거를 뺏어갈 수 없다. 암호만 가지고 있으면은 내 걸 무조건 넘겨줄 수 있다.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를 이제 구현을 해 주는 겁니다. 이 암호가 왜 중요하냐? 제가 계속 이제 좀 반복된 얘기인 것 같긴 하지만 뭐 문화에 따라서 기술이 다른 의미를 가지만 그러니까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서 기술도 또 다른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옛날에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뭐 다 동네에서 다 뭐 네가 뭐 가졌고 네가 누구랑 살고 뭐 그런 거 다 알았는데 뭐 이제 와서 뭐 무슨 프라이버시가 있냐. 근데 사실 프라이버시라는 개념은 도시가 생기면서 되게 강해진 개념입니다. 옛날에 시골만 있을 때는 프라이버시라는 개념이 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도시가 되면서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많이 부딪히게 되니까 저 사람한테 내 모든 걸 알려주면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프라이버시 개념이 나왔고 그리고 기계 기술이 막 발전하면서 막 사진을 찍고 그러면 내 얼굴이 그게 딱 들어가는 게 싫고 그래서 이제 프라이버시 개념이 굉장히 발전을 하게 됐거든요. 인터넷 시대에는 더 합니다. 인터넷 시대는
인터넷의 특징이 뭡니까? 인터넷 특징은 내가 가지고 있는 비트를 라우터를 통해서 전 세계의 컴퓨터에 보내준다는 게 인터넷의 특징이잖아요. 라우터 보낸다. 그게 뭘 의미합니까? 내 정보를 무조건 다른 사람한테 일단 한 번은 줘야 된다는 걸 의미해요. 인터넷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정보가 넘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암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에 최근에 나왔던 그 SNI 논쟁 혹시 다 보셨죠? 뭐 기술청원을 해가지고 뭐 방통위가 SNI 필드 검열을 하냐 안 하니 그게 사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암호에 대한 게 SNI 필드라는 거는 원래는 이제 HTTPS라는 게 아까 그 암호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서로 내 거를 다 까고 있는 인터넷 시대에 이제 서로 까보이지 말고 교환을 하자는 건데 그 와중에 그 인증서를 교환하려다 보니 그 서버 네임을 알려줘야 되는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생겨서 그걸 이제 그거는 암호화를 안 했는데 그거를 지금 보겠다는 거거든요. 방통위에서. 제 생각에는 블록체인은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예를 들면 블록체인 시대에 옛날 같은 암호를 세게 하지 못하는 거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자기 돈을 막 뺏길 수도 사실 있는 거거든요. 비트코인이라는 거에 혹시 돈을 나중에 1만 원 사보시면 아는데 되게 중요합니다. 예, 두 번째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블록체인의 개인의 권리에 좋은 점은 블록체인 시스템 자체가 권력이 분산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뭐 삼권 분립이 있잖아요. 그 삼권 분립은 다 아시죠? 네. 죄송합니다. 그걸 입법, 사법, 행정이 이제 나눠져서 서로 치고받고 싸움으로써 개인한테 직접적인 어떤 피해가 가지 않게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자라는 취지인데요. 근데 블록체인도 비슷해요. 권력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개발자 그룹이 코드를 쓰지만 이 마이너나 노드들이 나 그거 싫어 그러면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이게 확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눈치를 안 볼 수 없습니다. 반대로 얘네들이 맘대로 해버리면은 또 유저들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유저들이 우리한테 유리하게 안 하고 왜 쟤네한테만 유리하게 하냐 그러면서 서로 균형을 가지고 이 모든 참여자들이 커뮤니티라는 것을 이루고 있는데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자기가 이해관계에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블록체인이라는 걸로 뭔가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이걸 뭐 조합 자본주의라고 뭐 부르시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부르시는 분이 있는데 하여간 이런 커뮤니티 문화가 동호회 문화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좀 커뮤니티 문화가 자기 이해관계가 딱 맞는 사람끼리 가치를 공유하면서 그 안에서 자기 권리를 찾아 나갈 수 있는 걸 만드는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싫으면 안 하면 되거든요. 뭐 비트코인 싫으면 그냥 안 하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르죠. 그 화폐랑은 다르죠. 화폐 원화가 싫으면은 안 하면 됩니까? 원화가 싫으니까 나보다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개인의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거를 이제 두 번째 포인트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그 내용이 이제 많이 공개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GitHub인데 GitHub는 아시나요? 네. 야, GitHub는 많이 아시는 분이. 법률가들한테 물어보면은 GitHub를 거의 모르시던데, 그러니까 블록체인의 개발은 보통 GitHub에서 일어납니다. GitHub 커뮤니티 단위에서 일어나요. 거기 보면 소스 코드가 다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가져다가 조금만 바꿔서 그냥 하면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드만 만든다고 확산되는 게 아니고 마이너나 유저, 토큰 홀더들이 그거를 받아들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긴 합니다. 아무튼 소스 코드는 오픈돼 있는데 이게 왜 오픈돼 있을까요? 혹시 말해볼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왜 소스 코드가 오픈되지 않으면
블록체인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왜 그럴까요? 신뢰할 수 있어야 되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오픈된 상태에서 우리 룰을 이렇게 하자라고 하지 않으면 누구도 비트코인을 믿지 않아요. 비트코인 소스코드, 저는 뭐 코드를 잘 볼지는 모릅니다만 비트코인 소스코드를 보고 아 이렇게 돼서 내 권리를 뺏기지 않는 거라는 확신이 없으면 아무도 안 쓴단 말이에요. 그거를 윈도우처럼 이렇게 뭐 바이너리 파일로 딱 던져주고 이거를 쓰시오 하면은 안 쓴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아주 중요한 내 돈이 걸린 문제, 암호가 걸린 문제, 재산을 넣어놓는 문제에서는 소스가 오픈되지 않으면 쓰질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블록체인의 중요한 인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P2P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트코인 노드를 하고 싶으시면 지금 당장 노트북에다 그냥 하시면 돼요. 그냥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래를 해가지고 누구나 전송을 해서 그걸 모아서 돌아다니는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전 세계 공유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국가가 이렇게 딱 막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인터넷도 이제 비슷한 논의가 있었는데요. 인터넷이 처음에 뭘 위해서 만들어졌는지는 아시죠? 인터넷은 처음에 핵전쟁 때문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국방부가 다르파인가요?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다르파에서 컴퓨터 네트워크 기술을 전쟁이 자꾸 컴퓨터 네트워크로 되는데 네트워크 통신으로 되는데 우리가 전쟁에서 지면 안 된다. 소련이라고 하면 너무 옛날 말인가요? 그러니까 소련이 원자탄을 쏴서 이 네트워크가 파괴되더라도 우리는 항상 통신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중앙이 없어도 된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중앙에 서버를 놓으면 그 서버를 없애면 공격을 하면은 다 통신이 안 되지만 서로 거미줄처럼 네트워크가 돼 있으면 중앙에 없앨 수도 없고 통신이 핵전장에서도 살아남는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은 본질적으로 막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물론 여러 가지 제도로 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블록체인 노드를 하려면은 등록을 해라. 지금 중국이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노드를 하려면 너 이름을 등록해라, 뭐 해라, 뭐 이렇게 규제를 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고 인터넷선만 있으면 아무나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건 얼마 전에 나왔던 예를 든 건데요. 이제 중국에서도 이제 미투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근데 거기도 이제 개인의 권리보다는 좀 더 미국에 있을 때 중국 이제 분들하고 좀 얘기를 해봤는데 굉장히 그 윤리를 굉장히 중요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유교. 그래서 법보다는 좀 우리가 이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행복하게 같이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식으로 접근을 하시고 그리고 제가 암호나 이런 기술을 얘기를 하면 그거는 쓸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거는 이 사람은 쓰면 안 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굉장히 그 개인의 자유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 어떤 정치적인 자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억압이 심한데요. 그래서 이거를 블록체인에 올려서 전 세계 사람들이 보게 했다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중국이 네트워크 통제를 강화하고 콘텐츠 통제를 강화하고 하더라도 블록체인에 올라가 있으면 이게 없애기가 정말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개인의 권리를 굉장히 높여주는 측면의 하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중앙 집중형 컴퓨팅에 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옛날에는 이게 서버 클라이언트 구조가 이게 처음에 생길 때는 다 이유가 구조적인 어떤 네트워크적인 구조 이유가 있어서 생겼겠죠. 근데 이제 이게 점점 확산되면서 여러분이 이제 휴대폰을 열거나 컴퓨터를 열거나 해서 이제 웹 아니면은 페이스북 요새 뭘 많이 하시나요? SNS는 제일 뭘 많이 하시나요? 페이스북. 네? 페이스북 같은 거. 페이스북 제일 많이 하세요?
요즘에 페이스북은 나이 드신 분만 쓴다는데. 뭐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플랫폼이 또 있을 것 같은데. 틱톡이요. 아 틱톡이요? 아 틱톡도 얼마 전에 그 어린애들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 공개했다고 해서 미국에서 큰 제재를 받았던 것 같은데 하여간 선전을 잘해서 굉장히 점유율을 높였던 것 같습니다. 또 뭘 많이 쓰시나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 데이터 집중이 의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1996년도인가 7년도인가에 이제 네스케이프인가요? 처음으로 인터넷 광고라는 배너가 이제 살짝 올라왔었는데 뭐 그때는 아무도 주목을 안 했는데 그게 이제 구글의 무료 서비스와 결합이 되면서 굉장히 그 광고라는 게 굉장히 인터넷 기업들의 이제 수익원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근데 뭐 그건 문제가 아닌데 이제 그냥 무슨 아무나 무슨 광고나 막 보여준다고 해도 사람들이 잘 그걸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아 얘한테 어떻게 하면 더 잘 꼬실 수 있는 광고를 보여줄까, 더 설득력 있는 광고를 보여줄까 이제 막 애를 쓰다 보니까 어떻게 하게 되냐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자꾸 분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구글에서 어떤 검색어를 쳤나, 또는 지메일에서 누구하고 통신을 했나, 어떤 내용인가, 이 사람 몇 시에 자나, 또 페이스북에서 이 사람은 어떤 콘텐츠에 좋아요를 눌러. 그 좋아요가 굉장히 무서운 거 아시죠? 좋아요 3개인가 4개면은 그 사람이 게이인지 아닌지 거의 80% 이상 맞출 수 있다고 합니다. 이미 논문으로 막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 종교적인 성향은 90%, 또 정치적인 성향 좌파냐 우파냐, 아니면 미국에서 민주당 공화당 그것도 80% 이상. 뭐 몇 개 많이도 필요 없어요. 이거 몇 개만 있으면 페이스북 몇 개만 있으면 거의 정확하게 분석을 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맞춤형 광고를 하기 위해서 이제 개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쌓아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이 사람에게 어떤 광고를 보여줄까를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그 사람에 대한 좀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사람이 페이스북의 이 사람과 틱톡의 그 사람이 같은 사람인지 궁금하다. 그래서 이제 그 동일인지 확인하는 장치를 계속 만들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그 스마트폰, 저도 뭐 할 수 없이 씁니다만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애플의 제품 같은 경우는 거의 이걸 위주로 이걸 위해서 태어났다고 해도 제가 보기엔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그 센서들 뭐 몇 개 들어있나요? 스마트폰에 센서가 적어도 6개, 7개, 뭐 카메라 이런 것도 다 센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개인에 대한 데이터를 계속 모은 다음에 개인을 계속 자극하는 이런 게 이제 중앙 집중형 컴퓨팅의 하나의 문제다. 이제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면 문제가 뭐냐? 예를 들면 한번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치에 이용되면 어떨까요? 광고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기 계신 분들이 있는데 나는 내가 당선되고 싶어, 학생회장이 되고 싶어.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잘 분석을 해서 뭐 살짝 가짜 뉴스를 보일 수도 있고, 그냥 살짝 과장된 거 보일 수도 있고, 또 뭐 좋은 걸 보일 수도 있고. 그럼 어떨까요? 그러면은 나는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광고가 와도 나는 물건을 사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될 것 같으시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면은 정치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거든요.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가디언지가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되는데 캠브리지 어널리티카라는 데이터 분석 회사, 거기에 이제 일하던 배넌이라는 뭐 미국의 청와대에 아주 중요한 정책을 수련하던 사람이 깊숙하게 관여했던 그 조직을 이용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트위터도 만들고 페이스북도 메시지만 그게 그냥 하는 게 아니다. 그거 다 분석을 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라고 다 분석해서 했다는 거죠, 정치적으로. 그래서 공화당 같은 경우는 2억 명, 미국인 2억 명 이상의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었다, 지금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민주주의 맞겠죠, 그래도? 아무리
그러니까 그런 좀 어려운 문제가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예를 들어 보면 요즘에 이제 근로 뭐 택시 때문에 이제 문제가 많은데 우버의 근로자는 우버에 이제 차를 제공하는 드라이버는 근로자일까요, 아닐까요? 이게 뭐 여러 세계에서 이제 뭐 근로자라고 판결된 데 있고 아닌 데도 있는데 이제 근로자로 보는 이유는 사용자의 아주 강한 이제 감독을 받기 때문에 일반 계약 관계보다는 좀 더 시민사회에서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취지인데 사실 뭐 우버는 그냥 우버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뭐 다른 플랫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자기가 자기 차 가지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일 안 하면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기존의 법적 시각으로 보면 근로자로 보기에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근데 되게 지배 종속 관계는 강하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버가 굉장히 강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근로자들에 대한 굉장히 취향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가지고 예를 들면은 얘는 돈을 되게 많이 벌고 싶어 해. 그러면은 얘한테 이제 메시지를 보내면 야 너 지금 나가면 돈 몇백 불 벌 수 있어. 이런 메시지를 막 계속 보내면은 실제로 나가는 사람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야 너 오늘 딸이 뭐 어쩌고 됐는데 좀 한번 일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힘내보자 뭐 이런 모습.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으면은 근로기준법조차 좀 무력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말도 요즘 많이 쓰는데요. SaaS라고 하죠. SaaS인데 이거를 서비스에서 소프트웨어, 서비스에서 서베일런스. 그러니까 지금 너무 센서들이 많고 그걸로 이제 데이터 집중이 되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고 이건 이제 리차드 스톨만이라는 사람이 쓴 건데 이거 좀 옛날 얘기긴 한데 이 윈도우 같은 이런 소스가 오픈되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사람들이 쓰면 그거는 소프트웨어를 실제로 만들고 통제하는 사람의 통제를 받는 것과 같다라는 이제 논리예요. 근데 이게 저는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보면 이제 1960년도에 이미 맨 컴퓨터 심바이오시스라는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무슨 얘기냐면 컴퓨터는 인간의 사고 구조를 굉장히 본땄기 때문에 앞으로 컴퓨터와 인간이 마치 공생관계처럼 하나로 딱 달라붙을 거야 라는 이제 논이었는데 그만큼 소프트웨어 여러분이 지금 개발하고 계시고 배우고 계시는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컴퓨터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소프트웨어를 누가 통제하고 누가 만드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너무 천천히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뭐 우리나라 얘긴데요.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 성장은 됐는데 여기 보면은 경제 성장률하고 가계하고 기업하고 좀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경제 성장을 그럼 누가 가지고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큰 기업들이 가지고 있다. 저는 이것도 좀 더 아까 이제 중앙 집중의 문제가 뭐냐. 근데 저는 이런 것도 좀 부의 불균형 이런 것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너무 힘이 집중돼 있으면 힘과 정보가 집중돼 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블록체인이 이거를 좀 완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네, 이건 좀 넘어가기로 하고요. 시간이 제가 몇 시간이죠?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10분 정도 남았어요. 예. 그럼 요거는 약간 법적인 얘기라서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법적으로 그런 블록체인이 무슨 권리냐라고 하면은 가치를 이전하는 기술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집 있으세요? 집? 아파트? 이거 가지고 제가 재정사정을 이제 캐물으려는 게 아니고 이제 다들 이제 뭔가를 가진다, 집을 가졌다라는 이제 아마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텐데 뭔가를 가졌다라는 의미가 뭘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네 가지가 돼야지 뭔가를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소유권이라는 걸 국가가 인정을 해야 돼요. 너 아파트 그래 너 거야, 너 소유권이야. 두 번째는
이게 너 소유니까 아무도 뺏어가지 못해. 그걸 뺏어가면은 뭐 주거침입이 되든 뭐 강도가 되든 뭘로 하여간 처벌을 받아. 그래서 그거를 또 보호를 해줘야 돼요. 그다음에 거래의 자유, 아파트를 사고 팔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되고 그걸 사고 팔았을 때 확실히 내게 돼야 됩니다. 이게 있어야지 이제 거래 가치 이전의 자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맞습니까? 뭐처럼 약간 좀 모처적인 얘기긴 한데 근데 예, 근데 이제 블록체인에서는 그게 블록체인 시스템에서 구현된다는 겁니다. 가치가 뭔지 그걸 어떻게 하는 건지는 이미 소프트웨어에서 구현이 돼 있어요. 그리고 내 걸 뺏기지 않아 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키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보호가 됩니다. 그리고 정부가 블록체인 시스템을 없앨 수 없어 라는 걸로도 보호가 되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거래를 자유한다는 건 똑같은데 그다음에 그 거래의 실행도 코드에 의해서 자동으로라기보다 확실하게 이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블록체인은 이런 가치를 이전하는 생성하고 이전 거래하는 자유 저는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한 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다음에 기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꼭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인터넷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핵전쟁에서도 정보를 자유스럽게 자유스럽게 교환하자 이제 이런 취지인데요. 이렇게 되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요? 아까 이제 제가 어떤 기술이 들어왔을 때 사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문화에 달렸다라고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요? 미국에서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좀 애들 보기에 좀 민망한 글이 너무 많이 올라온다라는 게 이제 제일 처음 얘기였어요. 그냥 정보입니다. 비트예요. 010101 비트를 전달해주는 기술일 뿐인데 이 기술이 사회에 도입되니까 사람들 생각은 이것 때문에 너무 저질스러운 내용 소설이 많이 올라오는데 그래서 그걸 좀 규제하려는 시도가 이제 처음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성인 콘텐츠 규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는 이거를 저작권을 주장을 하고 싶은데 책이나 음원, MP3가 특히 그랬었죠. 저작권을 주장을 하고 싶은데 비트를 그렇게 마음대로 옮겨다니면 이거는 내 저작권에 침해한다. 그래서 사실 두 개 저작권하고 표현의 자유. 그러니까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거 무슨 성인 콘텐츠든 뭐다 하니까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제한이 이제 시도됩니다.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냥 비트가 옮겨갈 수 있는 기술일 뿐인데 이제 국가에서 보기에는 이거는 좀 저작권을 침해하고 성인 음란물을 유통시키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이걸 좀 지켜내는 운동이 있어요, 사실은. 이거는 프리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이고 이거는 CC라는 건데요. 혹시 들어보신 분 있나요? 네, 이거는 컴퓨터를 배우시는 분이라면 꼭 알으셔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분들이 한 게 뭐냐면 인터넷의 정보를 자유롭게 유통시킬 수 있는 법적인 장치를 마련해 보자. 예를 들면 리눅스 같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너가 이거 소프트웨어를 쓰려면 너도 이 소프트웨어를 다른 사람에게 반드시 쓰게 해줘야 돼 라는 저작권의 투입을 함으로써 지금 같은 리눅스 또 서버 시스템 그리고 블록체인까지 만들어냈던 거예요. 블록체인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가치를 이전하는 가치 이전이 아까 저 처음에 이제 제가 트러스티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정보 제가 가졌던 조던님과 달리 비트코인 한 개는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거 이게 그러니까 가치를 가지게 되고 이거를 뭐 굳이 비트코인이 아니더라도 그거를 증권과 유사하게 만들면 그 비트코인이라는 게 어떤 가치를 또 담을 수 있고 그런 자유 그런 가치 예를 들면 돈을 자유롭게 이제 교환할 수 있는 가치 이 자유가
우리나라 아니면 이제 전 세계 마찬가지인데 딱 들어오면은 이제 무슨 규제가 처음 생각나세요? 사회가 어떤 반응을? 그래서 사실 지금 제일 문제되고 있는 거는 이제 자본시장법이라는 겁니다. 자본시장법. 여기 뭐 이제 다들 기업가를 꿈꾸시는 분도 있고 뭐 교수분도 계시고 뭐 벤처를 꿈꾸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니까 자본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이라는 거는 내가 사업을 하는데 한 사람한테 돈을 투자 받아서 이걸로 뭐 고용도 하고 건물도 사고 시설도 만들어서 이제 좀 더 좋은 거를 이제 만들어내는 건데 이거에 제한이 있어요. 지금 예를 들면은 몇억 원 이상, 몇십인 이상한테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된다. 신고서를 꼭 넣어야 된다. 또 그런 걸 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거와 이제 블록체인이 만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블록체인이 이제 가치를 가지고 이걸로 이제 나한테 돈을 주면 내가 블록체인을 줄게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이제 ICO라는 거죠. 내가 이거를 개발하면은 이 블록체인 시스템이 잘 자라나서 당신이 나중에는 굉장히 큰 돈을 벌게 될 거예요라고 하는데 그게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왜 하지 말랄까요? 자본시장을 이제 교란시킨다는 거예요. 자본시장을. 그래서 이게 처음에 이제 비트코인이 막 한참 난리칠 때 그때 17년도 9월 29일 날 이제 한 건데 뭐라고 했냐? 가상통화 거래업을 유사수신의 영역에 포함한다. 그러니까 블록체인 하는 사람들 너네는 그냥 별게 아니고 유사수신의 영역이다. 그리고 비생산적 투기적이다. 어떻게 이렇게 단정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너네가 하는 일은 비생산적 물론 이제 비트코인에 목매달아서 뭐 이렇게 투자하고 막 뻥튀기 해가지고 돈 벌려는 사람한테는 맞는 얘기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기반기술도 많은데 그래서 우려를 표명하고 뭐 추가적으로 그래서 이제 하지 말라는 건데 하지 마. 너네 그렇게는 하지 마. 근데 제가 보기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가치를 자유스럽게 유통할 수 있는 자유에 반하고요. 좀 제한하는 거고 이건 좀 복잡하니까 넘어가기로 하고 블록체인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이제 법학에서 그런 논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인의 권리를 제한할 때는 재산권은 좀 더 제한이 많은 권리다. 그러니까 너가 만약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여러 가지 규제에 많이 따라야 된다. 근데 정신적인 자유, 생각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굉장히 그 제한하면은 안 된다. 그러니까 제한의 폭이 다르다라는 논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블록체인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개인의 암호로 여러 가지 시스템 자기 권리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제 생각에는 그 기존에는 이제 재산권 영역으로 봤던 게 굉장히 정신적인 영역으로 올라온다. 그러니까 좀 더 오히려 규제를 좀 더 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개인의 자유스러운 표현의 자유, 또 만들 자유 이런 거가 좀 더 정신적인 측면에서 보호돼서 좀 더 강하게 보호가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이제 논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를 쓴 이유는 뭐냐면 이거 무슨 영화인지 아시죠? 매트릭스. 예, 매트릭스인데 리오였나요? 네오였나요? 나타나서 세상에 이제 진실을 알려주잖아요. 좀 여기 계신 분들이 이번 학기 강의 통해서 좀 블록체인의 여러 가지 좋은 면 물론 나쁜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좋은 면을 많이 습득하셔서 우리나라가 뭐 이런 기술에 커다란 편견 없이 좀 더 기술의 좋은 면을 잘 이제 부각시킬 수 있도록 하는 좀 학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한마디 얘기하면 좀 그런 면에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려봤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겠는데 질문 네. 그
저는 지스트 대학 13학번 전기전자 컴퓨터 전공하고 있는 최승이라고 하고요. 지금 태어나서 판사님을 보는 게 처음인데 끝까지 오셔서 좋은 강의 들려주셔서 되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만 이게 왜냐면 실례되는 질문이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이게 오늘 되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개인의 자유 증진에 관한 수업 시간 대부분의 내용이 암호화폐와는 연관되지 않고 그냥 단순한 암호와 연관된 내용이지 그게 암호화폐와는 무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크게 두 개만 할게요. 첫 번째로 맨 처음에 말씀하실 때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고 그 권력이 견제되어야 한다는 메디슨주의적인 이야기를 하셨는데 현재 지금 말씀하신 비트코인 혹은 암호화폐는 그런 중앙의 권력 집중을 견제하는 게 아니라 아예 해체하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권력을 견제하는 느낌이 아니라 이를테면 지금 불경기가 와서 양적 완화를 해야 된다 혹은 정부 차원에서 조치가 필요할 때 중앙 집중이 된 화폐 체계에서만 할 수 있는 조치를 아마 암호화폐에서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걸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트레이드 오프를 암호화폐 시스템에서 제공할 수 있는가? 특히 그리고 근본이제가 폐지되고 난 다음부터는 내가 달러를 찍든 한국은행에서 원화를 찍든 그냥 화폐를 찍어낸 비용만 내면 되는 대신 암호화폐는 그 특성상 안 그런 것도 있겠지만 채굴을 하면 할수록 난이도가 높아질 거고 그 난이도라는 거는 얼마나 많은 컴퓨팅 파워, 즉 전력이 소비될까 이런 것인데 이 암호화폐 시스템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전력, 특히 그러니까 석유 자원을 많이 소비해야 될 텐데 그게 정말 올바른 방향인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개인의 자유가 얼마나 허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들었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증진시키는 건 당연히 좋은 일이 맞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SNI 필드 차단, HTTPS 시큐리티의 암호화된 HTTPS 패킷에서 암호화되지 않은 SNI 필드만 보고 이 사이트는 어떤 사이트인데 이 사이트는 들어가면 안 되겠다라고 차단하는 행위 그게 이거는 검열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이를테면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야겠다라는 그걸 표현의 자유라고 칭할 수 있을지도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만약에 내가 열심히 일해서 만든 소설, 웹툰, 영상 같은 디지털 영상물에 대한 저작권이랄지 혹은 리벤지 포르노라는 말 쓰면 안 되죠. 디지털 성폭력과 같은 그런 사회적 악인 형태의 물질이 유포되는 것을 막는 것보다 그런 개인의 자유가 더 허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특히 가상화폐 시스템이 권력의 분립이라고 하셨는데 오픈소스라고 단순히 권력의 분립은 아닙니다. 그냥 51%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단순히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리터러시가 있는 사람에게만 그게 오픈소스가 어떻게 되는 건지 볼 수 있는 거지 그게 정말 일반인들에게 그 화폐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권력 분립이라고 할 수 있는지 또한 대부분의 가상화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트랜잭션이 아니라 업비트라든지 코인원 같은 거래소를 통해서 일어나는데 그거는 그냥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던 단순한 서버 시스템에서 화폐를 교환해주는 카카오페이와도 다를 바 없는 시스템인데 그게 블록체인의 의미를 어떻게 보존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많은데 그게 어떻게 개인의 자유를 증진시키고 또한 사회적인 전체적 이익을 증진시킨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전달하려고 하는 바가 발표. 너무 잘 전달이 된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하신 거 거래소는 블록체인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말씀하신 대로 중앙 서버 컴퓨팅입니다.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거랑 지금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거래소라는 것도 필요하죠. 거래소가 있어야지 이제 블록체인 시스템에서 만든 코인을 거래를 해서 자본을 대량으로 조달할 수 있는 게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거래소하고는 전혀 말씀을 정확히 지적하셨는데 그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럼 거래소가 있는데 이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도 해석될 수 있지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거래소 자체를 블록체인화하는 아이디어도 많이 나와 있고요. 거래소 자체를 투명하게 하는 시도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어떤 중앙에 집중된 데이터 시스템을 좀 해체해서 여러 사람이 같이 좀 더 나눠보자라고 하는 시스템이 충분히 구현 가능하고
좀 더 잘 할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음란물 규제 이제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런 콘텐츠가 있는 건 나쁜 거죠. 근데 저는 그거는 국가가 선택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 콘텐츠를 올리는 사람만 처벌할 것이냐, 아니면 딴 사람이 아예 못 가게 할 거냐, 그거는 좀 선택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아예 못 가게 하는 것보다는 개개인이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리고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첫 번째 질문은 아까 맨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시스템이 기존에 집중화된 권력, 화폐 권력 그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근데 맞는 말씀이세요. 비트코인 자체의 어떤 이론적인, 수학적인,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고, 또 저는 뭐 그걸 분석할 능력은 없습니다만은 맞는 의견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꼭 비트코인이 블록체인은 아니거든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가능성이 열려 있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비트코인보다 100배 좋은 걸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가치를 구현하면서 다른 걸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비난받는 시스템 말고, 뭐 인플레이션에 만약에 좋지 않은 시스템이라면 그거를 좀 보완하는 시스템을 만드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선택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이제 오픈 소스가 오픈된 게 꼭 전문가들만 못 쓰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냐는데, 그거는 되게 오래된 논쟁이긴 한데 전문가라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전문가라도 보면 그 중에 몇 명이라도 이제 알려줍니다. 시민들에게. 내가 보기엔 이거는 좀 안 좋으니까, 아니면 전문가 집단에서 이건 쓰지 않으니까 그런 정보라도 얻을 수 있어요. 만약에 그게 없으면은 전문가조차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훨씬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 됐나요? 질문? 답이? 예. 감사합니다. 정말 또 있어요? 예. 좀 쉬운 걸로. 안녕하십니까. 기계공학 전공 김홍승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저도 두 가지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저희가 가치를 이전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결국엔 화폐라는 소리인데, 이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인의 자유를 증진하는 게 발전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셨는데, 저도 그 말은 동의합니다만 이런 자유와 뗄 수 없는 게 하나 있다 생각해요. 그게 바로 책임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런 가치를 이전하는 시장에서 책임은 신용이라는 걸로 나타난다고 보고요. 그러면 블록체인 경제에서 신용은 어떻게 보장을 하나요? 누가 평가를 하고 중앙의 관제 없이 어떻게 평가받는지,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런 블록체인으로 만들어진 화폐가 얘를 믿을 수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누가 이 블록체인으로 만들어진 화폐에 대한 가치를 보장해 주는지, 결국엔 화폐가 기능을 하려면 그게 가치가 있다라는 보장이 있어야 하고, 그래야 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고 하는 건데, 중앙 관제가 없이 그게 가능할까? 중앙 관제를 아예 해체해서 그게 가능할까? 저는 그게 의문이고요. 네, 요약하자면 절대 권력이 부패할 수 있는 만큼 개인도 부패할 수 있습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개인에게 절대적인 권리를 부여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좀 균형을 갖자. 그러니까 개인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폭이 좀 더 넓어져야지. 저는 지금은 현실적인 인식으로는 제 생각에는 너무 적다. 그러니까 이거 좀 더 넓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비트코인의 신뢰는 두 가지예요. 이거 신뢰도 중앙 집중 신뢰가 있고 분산된 신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진짜 아까 죄송합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나요? 김홍승입니다. 예. 뭐라고 부르나요? 학생 김이라고 부르나요? 김 학생이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인지 확인하면 중앙집중방법과 분산된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김 학생에 대한 정보를 다 수집을 하는 거예요. 수집을 해서 진짜 믿을 만한 거 아닌가 이제 따져보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여러 명이 평가를 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좋다 나쁘다 해서 이 사람은 평가가 좋네 하면 내가 그거를 그러니까 중앙기구가 없어도 신뢰는 형성될 수 있거든요.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개인 키 이제 공개 키 이제 거기서 그 공개 키가 진짜 김 학생 거냐라는 문제가 항상 발생해요. 비대칭 암호에서는. 그것도 해결하는 방법이 두 개가 있어요. 그게 신뢰인데
그 예를 들자면 이 사람이 그 김학생께 맞대 이 퍼블리키가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쌓여서 내가 그럼 맞겠네 하는 방법이 있고 이 사람 거 맞아요라고 중앙에서 공인 인증을 해주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뢰는 그렇게 신뢰 자체도 그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죠? 두 번째. 두 번째는 블록체인으로 만들어지는 화폐의 가치를 누가 보장을 할지. 그거는 믿는 사람만 보장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린 거는 아까 가치의 블록체인이라고 그랬는데 그 가치라는 게 꼭 화폐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 화폐라는 거는 정말 유동성이 강하고 물론 화폐 성질을 굉장히 많이 가지게 되지만 가치를 가지는 게 꼭 화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주식을 지금 증권을 그러니까 어떤 권리를 나타내는 거를 지금 블록체인에 담겠다는 얘기도 많고 그러니까 그게 유니크하기 때문에 가치를 가진다. 다이아몬드처럼 유니크하기 때문에 가치를 가진다는 거. 소프트웨어는 특징이 막 무한 복사가 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101010이라는 코드를 무한 복사가 가능한 이 소프트웨어가 무한 복사가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이 어떤 데이터가 가치를 가진다는 의미지 꼭 화폐를 전제로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비트코인을 사본 사람인데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 사실에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게 그러니까 결국엔 쓰는 사람끼리 가치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이 발생을 했냐면 자기들끼리 환치기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실제 화폐 시장에서도 쓰는 그런 은어이긴 한데 환치기가 많이 발생해서 막 떡락하고 떡상하고 막 이런. 물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이 아까 금융위원회 관점이 정확히 지금 말씀하신 그 관점이에요. 뭐 굉장히 비상산적 투기적인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그걸 딱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 행위 있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었고, 근데 지금은 죽었잖아요. 지금은 그런 이제 시장을 막 조작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저는 시장 조작 자체도 많이 줄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런 게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지금 몇 년 되지도 않았어요. 5년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서히 그 룰이 사회에서 서서히 만들어져 나갈 기회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분명히 극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저 한 번만 하나만 질문 더 드려도 되겠어요? 짧은 걸로 해주세요. 네. 그 아까 자본시장법 이야기하면서 그 자본시장법이 저거에 적용되면서 뭐 여러 암호화폐에 여러 규제가 가해졌었고 그게 별로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서 그 가치의 전달은 의사표현의 자유, 뭐 언론의 자유와 같은 취급에서 그 같은 수준에서 대우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를테면 그 암호화폐의 경우에는 그 암호화폐라는 그 자체의 특성상 뭐 양도세를 매길 수도 없고 증여세를 매길 수도 없고 상속세 같은 걸 매길 수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존재하는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역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논의를 하용 끝에 나온 결과물인데 그거를 그냥 딱 피해 가버릴 수 있는 그런 코스를 만들어 버리는 게 정의롭지 않은 게 아닐까요? 예, 정의롭지 않을 수 있죠. 근데 제 논의는 그겁니다. 뭐 세금을 부과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세금 부과라는 게 뭐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세금 부과가 당연한 건가? 그것도 국민의 개인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재산을 항상 줘야 그러니까 국가가 유지되는 이유가 군대하고 세금이거든요. 군대를 유지해야지 다른 국가가 구별이 되고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세금을 걷어야 되고 물론 이제 복지 차원에서 쓰이긴 합니다. 본질적으로는 그거를 가지고 있는데 물론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세금이 합리적일 수도 있지만 그 세금이 싫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외국 같은 경우는 세금에 대한 저항 운동도 굉장히 센데 우리나라는 합리적인지 아닌지 이렇게 생각 안 하고 그냥 너무 국가가 세금하면 뭐 너무 이런 분위기가 강해서 그건 좀 아니다. 그러니까 좀 저항 운동도 있고 또 부당한 세금도 거절도 하고 말씀하신 대로 정당한 세금은 잘 내고 이렇게 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조차도 개인의 자유와 국가의 세금 부여 권한에 조화가 필요한 거지. 그거가 있으니까 개인의 자유 존중돼서는 안 된다라는 논의는 저는 좀 와닿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좀 되고 있으니까 우리 홍익표 판사님께 감사의 박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